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 프라이버시 시리즈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죠.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 이게 과연 범죄를 숨기는 도구일까? 아니면 우리의 당연한 디지털 권리일까? 이 질문을 한번 정면으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들 보니까 레일건, 아지텍 같은 최신 기술부터 좀 아쉽게 사라진 녹튠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기술들 뭐가 뭔지 좀 쉽게 풀어드리고요. 또 이걸 둘러싼 윤리적, 정책적 문제들 있잖아요. 그 복잡한 것들도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이게 정말 암호화폐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죠. 프라이버시하고 투명성,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거래 내용은 숨기자. 근데 그 거래가 규칙대로 됐다는 건 증명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를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비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 계좌에 그만한 돈이 있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 이것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그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 줄여서 GK라고 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게 진짜 뭐랄까 마법 같은 수학인데요. 세부 정보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내 조건 맞아요. 이 사실만 수학적으로 딱 증명해주는 방식이죠. 오늘 살펴볼 기술들 대부분이 바로 이 GK 기술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용은 비밀, 근데 유효성은 증명, 영지식 증명.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술 레일건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건 이더리움 같은 그 메인넷, 레이어 1 위에서 바로 작동하는 약간 프라이버시 보호막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별도의 레이어를 안 쓴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레일건은 그 이더리움이나 다른 메인넷 위에 이미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작동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복잡한 레이어 2나 브릿지 같은 걸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쓰던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자금을 보내거나 아니면 디파라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프리버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레일건을 통해서 거래를 딱 하면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나 이런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돼서 가려져요. 그 대신에 나는 이 거래 규칙 다 지켰어 라는 그 영지식 증명, 그러니까 GK 프로프만 네트워크에 딱 내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증명이 진짜인지 유효한지만 딱 보고 거래를 승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냥 유효한 거래 하나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당사자들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의 DAO가 운영한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와, 그러니까 그 메인 무대 위에서 바로 투명 망토를 딱 쓰는 그런 느낌이네요. 기존 디파이 서비스랑 연결하기 쉽다는 장점은 확실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완벽할 수는 없겠죠. 혹시 약점이라던가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혹은 허들이라고 할 만한 건 역시 진입과 퇴장 지점이에요. 이걸 보통 온-오프 프램프라고 부르는데요. 온오프 램프요. 네, 레일건 안에서 아무리 익명으로 자금을 주고받아도 결국 그 돈을 이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게 오프램프죠. 아니면 처음 레일건 시스템에 자금을 넣을 때 이게 온램프고요. 이때는 대부분 그 실명 확인, KYC를 거친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 과정에서 그 익명 활동이랑 실명 계좌가 연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워낙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능이다 보니까 규제 당국에 좀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추적될 위험성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메인넷에서 바로 작동하는 편리함과 프라이버시를 얻는 대신에 이런 규제와의 긴장 관계 같은 건 좀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프라이버시 기술에도 그런 허점이나 트레이드 오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레일관이 메인넷 위에서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더 씌우는 방식이라면 이번엔 좀 다른 접근법을 보죠. 아즈텍이라는 기술인데 이건 이더리움 위에 만들어진 레이어 2 솔루션이면서 프로그래머블 프라이버시를 추구한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레일관하고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네, 아즈텍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있잖아요. 탈중앙화 앱 디앱에 그 작동 로직 자체를 비공개로 철회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레일관이 거래 결과에다가 프라이버시 필터를 씌우는 거라면 아즈텍은 앱이 돌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아예 블랙박스 안에 넣는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과정 자체를요? 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직원들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를 다 다르게 지급하는 그런 앱을 아스텍 위에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얼마의 보너스를 받는지 또 그 보너스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총 지급액이 원래 예산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계산은 정해진 규칙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만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외부에 딱 증명하는 거죠. 와, 그건 진짜 강력한데요. 앱의 그 속사정까지 다 숨길 수 있다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네요. 혹시 이걸 가능하게 하는 뭐 특별한 도구 같은 게 있나요? 네, 아스텍은 노아이라고 하는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합니다. 개발자들이 이 언어를 써서 처음부터 아예 프라이버시 기능이 딱 내장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최근에 2025년에 퍼블릭 테스트넷을 열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하면서 개발자 생태계 확장에 꽤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좀 명확해요. 일단 이 노아 언어를 배우고 또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앱을 만드는 게 아직은 꽤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능이 과연 기존의 금융 규제하고 잘 조화될 수 있을지, 규제 당국이 이걸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리스크로 남아있죠. 아, 프로그래밍 가능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는 정말 혁신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개발 난이도라던가 규제라는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술하고는 또 다른 방향을 시도했던 프로젝트도 있었잖아요. 녹튜른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라이빗 계정 개념을 내세웠던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시도였고 결과는 어땠나요? 네, 녹터누는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접근이었어요. 복잡한 기술은 좀 뒤로 숨기고 사용자는 그냥 평소에 쓰던 이더리움 지갑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거래 추적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프라이빗 계정 모델을 실험했었죠. 말하자면 기술의 복잡성은 좀 낮추고 사용 편의성을 높여서 프라이버시를 좀 더 대중화해보려는 그런 실용적인 목표를 가졌던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에는 결국 회사 청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했을 것 같은데. 네, 녹투눈의 사례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성이나 완성도만으로는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 기능을 얼마나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용하기 얼마나 쉽고 직관적인지, 즉 UX 같은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프라이버시 기술이 실험실을 나와서 실제 세상에 자리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좀 냉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규제 환경,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같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술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눠봤으니 이제 조금 더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기술들을 둘러싼 그 핵심 논쟁, 바로 범죄의 도구냐 아니면 시민의 권리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정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양날의 검, 이중 용도, 듀얼 유스 문제가 핵심입니다. 똑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인데 이게 합법적인 개인자산 보호나 기업의 비밀 유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어떤 변연비를 내는지 같은 정보가 그냥 온 세상에 다 공개되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지만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이라던가 테러 자금 조달 혹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등의 아주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명백한 위험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토네이도 캐시 제재 사건 아니었나요? 저도 기억하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2022년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팍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더리움 기반의 프라이버시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올린 사건. 이게 이 딜레마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북한의 해킹그룹 같은 조직들이 자금 세탁에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서비스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서요. 과연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기술과 기존의 금융 규제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근본적인 충돌 문제를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관련 개발자가 기소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코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규제 대상인 금융 서비스 운용으로 봐야 하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법적, 철학적 논쟁까지 불붙었죠. 와, 코드가 표현의 자유냐, 금융 서비스냐.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이 어려운 딜레마 속에서 뭔가 해결책이라던가 아니면 좀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거래 내용은 숨기되 이 자금은 합법적인 출처에서 왔다던가 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기술, 이걸 Selective Disclosure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평소에는 비밀이지만 법원의 영장 같은 아주 특정한 조건 하에서 사전에 지정된 감사기관만 거래 내역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키, 어딧 키 같은 걸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요. 혹은 모든 거래를 다 감시하기보다는 좀 고액 거래나 특정 이상 패턴이 감지될 경우에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도 거론됩니다. 임계급 기반 접근법 같은 거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접점, 그러니까 거래소나 법정화폐 환전 단계, 즉 온-오프램프에서 KYC,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제를 철저히 적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 정답이다 라기보다는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관점과 해결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 프라이버시를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완벽한 익명성은 사실상 어렵고 또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합법적인 여유 공간을 만드는 몇 가지 습관을 들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는요, 지갑 분리입니다. 제발 모든 거래를 하나의 지갑으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지갑, 장기 투자용 지갑, 소액 결제용 지갑, 기부 전용 지갑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 지갑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지갑의 거래 내용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 자산 규모나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이걸 컨텍스트 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는 주소 재사용 최소화입니다. 가능한 한 동일한 주소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입금 받을 때마다 일회용 주소를 생성해주는 그런 스텔스 주소 기능을 지원하는 지갑을 쓰거나 아니면 거래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새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주소에 거래 기록이 계속 쌓이는 걸 피하는 거죠. 아, 지갑 나누고 주소 계속 바꾸고 네,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셋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식 증명 기반의 앱이나 지갑 사용을 한번 검토해보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인 기술들이 많지만요. 거래 내용은 숨기면서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잔액 증명 같은 것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니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ZK 영수증 같은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넷째는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탈중앙화 앱, D앱에 내 토큰을 얼마나 쓸 수 있도록 허락, 얼라wan스 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더 이상 안 쓰는 앱의 권한은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또 브라우저에 설치된 지갑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불필요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국가의 관련 법규, 세금 정책, 그리고 이용하시는 거래소의 정책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으로 규정되었거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도구나 서비스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디지털 금융 위생 수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기술, 이거 결국 뭔가 숨길 게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약간 부정적인 시선도 있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문이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내 전체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상세한 구매 내역 같은 것들. 이런 민감한 금융 정보가 그냥 인터넷에 다 공개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뭐 범죄를 저지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일상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 관리 요구입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원치 않는 관심을 받거나 심지어는 뭐 스캠이나 해킹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규제해서 악용 가능성은 최소화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순기능을 잘 살릴 수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네, 기술 자체를 너무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하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상황,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합한 기술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아주 높은 수준의 익명성이 꼭 필요하다면 뭐 특정 기술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술은 보통 규제 리스크가 크거나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적 공개 기능, 즉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는 기술이나 스텔스 수신 기능,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는 규제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된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것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장 안전한 마법 같은 기술 하나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필요와 상황에 맞는 기술의 장단점,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런 프라이버시 강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괜히 썼다가 문제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하고도 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가장 명확한 답은 국가별, 지역별 정책 및 규제에 따라 매우 다르다입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 프라이버시 기술 사용이 합법적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아주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 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규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반드시 본인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 및 규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불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제재 대상으로 올라간 서비스나 기술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설령 합법적인 기능이라 하더라도 그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겠죠. 결국 책임감 있는 사용이 필수적이고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법규를 잘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일건, 아즈테크 같은 이런 강력한 프라이머시 강화 기술들의 작동 원리부터 그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녹춘 사례가 주는 교훈까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술들을 둘러싼 그 첨예한 윤리적, 정책적 논쟁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정말 폭넓게 다뤄봤네요.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범죄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금융생활과 어떤 개인적인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물론 남용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또 현명한 정책 설계, 그리고 우리 사용자 개개인의 책임감 있는 습관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단순히 투자 기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런 기술들의 본질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데 더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작게나마 등불 같은 역할을 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인터넷상에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과연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느 정도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금융시대를 살아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